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건축비 대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노후화된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계셔요. 대지가 50평이다. 근데 단층 주택이 있는데 주인이 거주하고 그 다음에 월세를 80만 원 받는다. 근데 문제는 노후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누수 현상도 생기고 곰팡이도 생기고, 그리고 냉난방, 겨울에 특히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월세도 많이 못 받아요. 몇 칸을 세를 놓고 있는데. 근데요, 요거를 갖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다세대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거로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꼭대기 층은 주인이 살고요. 나머지는 전월세를 주게 되는데 월세 한 4,5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보증금, 이 월세 보증금하고 한 층은 전세를 놓는다 할 때 이 전세금하고 한 개 층의 전세금하고 월세 보증금이 이제 건축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준공이 안정적으로 난다면 이 노후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노후 보장까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건축비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비를 미리 확보하려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건축비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보통 좀 신용이 안 좋은 허접한 업자들이 그냥 토지 담보로 얼마 꺼내주면 예컨대 건축비가 6억이 들어간다. 근데 기대출이 있는 거죠. 이미 근저당권이 있다. 기대출이 몇 억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을 받아봤자 토지 담보로 예컨대 3억밖에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3억 원을 주시면 나머지 3억 원은 외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도급계약서에 도장을 받는 업자들이 있는데, 그런 업자들은 이 3억 원에 눈이 먼 거죠. 요 돈을 받아 챙기기 위해서 외상공사를 약정을 하는데 절대로 외상 안 해줍니다. 이런 친구들은 결국은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돈을 요구하죠. 돈을 요구한다. 그리고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하죠. 추가 공사비까지. 그래서 3억 원에다가 추가 공사비까지 하면은 5억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이걸 그냥 세워놓을 수 없으니까 사채라도 얻어서 마련을 해주죠. 그러면 이 돈을 마련해 줬을 때 준공을 내준다면 그래도 착한 시공자. 근데 이 돈을 마련해 줬다. 공사하는 척 하다가 또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진다. 제대로 준공이 난다면 아주 안정적인 노후 대책이 되는데, 제대로 준공이 안 나죠.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꾸역꾸역 하더라도 한 2년 만에 준공을 내버리면 건축주는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빚더미에 앉게 되고, 매각해도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건축비 조달을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땅값이 10억이고 계산하기 쉽게 건축비가 10억이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는 거죠. 총 사업비가 20억이 들어가요.
근데 지역에 따라 틀려요. 지역에 따라 틀린데 에쿼티가 뭐 5%인 경우도 있고 30%인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서울의 강남 3구다. 5%만 있어도 돼요. 근데 그 밖의 지역이라면 20에서 30% 정도의 에쿼티를 요구합니다. 예컨대 기대출이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7억이다. 7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3억 원밖에 없는 거죠. 3억 원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에쿼티 30%를 보통 요구한다 할 때 뭐 신협이다, 새마을금고다, 뭐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에쿼티 20%입니다. 뭐 수협도 하고. 근데 아무 신협이나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 새마을금고나 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건축비, 소규모 건축의 PF를 취급하는 지점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에쿼티 30%를 요구한다 할 때는 총 사업비가 20억이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6억이 있어야 돼요. 자기 자본이 6억이 있어야 돼요. 3이 6. 근데 3억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3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닥터빌드에서는 3억 원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외상공사는 안 해. 그러나 에쿼티 보충은 하죠.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에쿼티가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14억이 대출이 된다는 거죠. 이 14억을 대출할 때는 요것도 다 대환해서 꺼버립니다. 그리고 예컨대 신협이다, 수협이다 이런 데서 14억의 저당권자나 그 담보신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 일시불로 대출하는 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 대출을 하게 되죠. 마이너스 대출처럼.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공사를 할 때 6개월 공정을 예견했다면 6개월 만에 딱 준공을 내서 토지와 건물을 재펴서 대환대출을 건물이 생긴 거죠. 토지와 건물을 재펴서 예컨대 뭐 1금융권에 14억 대출을 받아서 이걸 갚아버려도 되는 거고, 또는 대환대출이 아니라 이 전세로 빼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전세로 빼는 거죠. 그러면 총 뭐 12세대다 또는 뭐 15세대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전세금이 2억이다. 그러면 14억을 충분히 갚고도 남는 거죠. 근데 14억 중에 토지 건물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남겨놓고 9억 정도 갚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은행 이자가 싸니까. 그러면 전세를 빼가지고 요걸 갚는 거죠. 그러면 위에는 주인집으로 써도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월세를 받게 되죠. 나머지는 월세를 받게 되는데 그 월세가 뭐 4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500만 원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금융을 이용하는 방법의 구도고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주의할 게 있어요. 보통 주의할 게 뭐냐면 토지 철거하죠. 나대지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신협에서 14억 대출을 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소형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소형 빌라 5층을 짓는데 위치가 좋아서 선부장이 다 끝났어요. 근데 입주 예정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주 예정일이 만약에 6개월 공정이라면 6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10개월, 12개월, 13개월 지나도록 준공이 안 된다는 거죠.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시켜 놓는 거죠. 공사 중단.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면서.
그러면 입주 예정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치 단결해서 자기들끼리 단톡이나 카톡방을 만들어서 가압류를 쳐버려요. 이게 10세대라면 10명이 가압류를 쳐버리는 거예요. 분양계약 해지하면서 분양대금 지불한 거 돌려달라 하면서 가압류를 쳐버려요. 지체배상까지. 그런 상태에서는 새로운 시공자가, 기존의 시공자는 뭐죠? 기존의 시공자는 초기 공정에서 돈을 대부분 빼갔어요. 과기성을 청구해 가지고 빼갔어요. 잔금 가지고는 준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타절시켜 버리고 새로운 시공자를 들인다고요? 새로운 시공자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부도나는 거죠. 결국에는 저당권이 실행돼서 집 짓다가 땅 뺏기는 거죠. 새로운 경락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은행에서 저당권을 상당히 좋아하죠. 그러면 후순위 권리침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쓰는 방법은 뭐냐면 제 친인척 이름, 예컨대 어머님 이름으로 신탁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신탁 등기. 저당권 설정과 동시에 이어서 신탁 등기를 해버리는 거죠. 아니 무궁화 신탁, KB 신탁에서 신탁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이런 거는. 그러면 민사 신탁을 하는 거죠. 만약에 5월 1일자 저당권, 그 다음에 5월 1일자 신탁 등기. 그 상태에서 착공일은 5월 10일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해관계인이 생기는 거죠. 시공자나 하도급 업체. 그 다음에 수분양자들. 6월 달부터 수분양자들이 생겨요. 그러면 다 누구하고 계약한 사람들이죠? 갑하고 계약한 사람이죠. 땅 주인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도급업자나 수분양자들이 가압류를 칠 수 있어요? 못해요. 가압류 집행 불능입니다. 갑의 땅이 아니라 병의 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사 신탁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은행에서 건축비 대출을 할 때 저당권 설정하고 14억 대출한다?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담보신탁이죠. 이거보다는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신탁 등기를 해준다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은 나가지만 그 신탁회사 이름으로 신탁 등기하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은행이 신탁회사와 거래를 튼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탁 방법을, 담보신탁의 방법을 이용한다면 갑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압류 못 쳐요. 다만 민원인들이 있잖아요. 민원인들은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건축비 대출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집 짓다 10년 늙지 말자. 건축 위험관리 설계건축 비교견적 플랫폼 닥터빌드.